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충청권 민생행보 이틀째인 오늘 충남 논산과 보령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다음 주로 밀린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인선 작업 조율에 집중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자리에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메타버스 이번에는 충청권으로 향했습니다. 예. 충청권이 매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중원의 민심을 잡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이번 대선은 양 진영에 총 결집하는 그런 선거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포인트 이내의 박빙 승부가 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10%포인트 이내면 결국 중도층을 표심을 당겨오는 게 관건인 거고 그럼 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캐스팅 보트를 진 지역이 충청이라고 평가가 됐는데 네. 지금은 구도가 하나 더 생겼어요. 청년 세대,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서 충청권에 가서도 거리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거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거의 전제는 어쨌든 간에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과 무관하게 양당 후보 모두 양당 진영 내에서 지지 강도가 그리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진영 내의 지지 강도, 지지층의 결집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향후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중도층에 이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청년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민주당의 얘기긴 하지만 계속해서 청년층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지금 우리 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정말 그 청년 세대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청년에 대해서 지금 다 어떤 문제의식은 저는 공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지금 적절하게 가고 있느냐 그 부분은 좀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고요.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정말 다들 꿈꾸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선을 한 100일여일 지금 앞둔 상황 속에서 조금 다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들, 정치적인 셈법들로 이렇게 정치에 임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그 청년 세대들로 하여금 더 큰 이런 좀 반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좀 진지하게 양당 정치권이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 선대위 쇄신론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어제 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움직인다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좀 혁신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타당한 지적이고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선 끝나고 3주 정도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이슈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캠페인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후보만 보인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선 후유증을 정리하고 원팀 기조를 만드는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선대위를 구성하는 시간이라는 건 그건 여의도의 정치권 실무의 언어인 거지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는 자리 나누기 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당내에 이런 위기의식과 문제의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후보도 빨리 혁신 대책에 나서야 된다고 공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위기의식이 있으면 위기인 줄 알면은 위기가 아니다. 그래도 위기인 줄도 모르는 것보다 나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 전국민 지원금 카드를 접었습니다. 예. 이게 기본소득과 연계해서 간판 정책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라는 건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기본소득이 아니라 행정력 혹은 민심 대응에 엄청 기민하다. 이런 지점이거든요. 후보가 본인이 고집 피우지 않고 메타버스 타고 전 국민을 다니면서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보니 필요한 점이 있으면 내가 입장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 지원금보다 손실보상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들을 경청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타격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할 거다라는 생각이고 어저께 이제 새벽쯤에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그 사과문 같은 걸 올렸어요. 내가 미안하다.
국민들을 만나보니까 잘 못했다. 우리 민주당도 잘 못했고 그 사과 속에 손실보상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건 좀 평가를 하고 또 향후에 필요하면 공방을 하면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민성과 유연성을 보여줬기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하 대변인님의 말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 정책이라는 건 이제 기본 시리즈라고 불렀죠. 이제 전 국민 보편에 대한 이제 지원을 계속 주구장창 이제 그 말씀을 하셨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그 시그니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 선언을 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무한한, 무수한 그런 정책적 혼란을 야기했던 거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방금 그 행정력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행정력에 빵꾸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장동 게이트나 이런 거에 대해 특검으로 좀 계속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력 부분은 저희가 수사로서 밝혀져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은 지금 전국이 다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것도 없이 그냥 정권 달라. 이거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그리고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적으로 핀셋으로 저희가 지원하자.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몇 달째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대선 100일 앞두고 나는 나의 그 시기처 정책 다 버리고 그냥 표가 지금 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과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정책 전환하겠다. 그게 유연성이다. 이거 굉장히 궤변으로 저는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는 전혀 공감력을 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 선대위 구성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선대위 인선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대표가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영입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선대위를 구성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너무 길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누가 더 중요한 자리 할 것이냐 이런 눈빛으로 지켜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은 좀 저희가 국민들의 기대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조만간 이제 발표는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선대위가 꾸려지느냐가 저희 당도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좀 냉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이제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겠다는 구상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데 모두가 다 합류하는 그림이 나올지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도 이게 선거가 지금 51대 49의 그 싸움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모두가 다 통합에 목말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가 힘을 합치자, 우리가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대의 명분에는 저는 100번, 1000번 동의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무조건 통합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저는 이 명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요. 민주당이 과거 10년 정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통합이라는 말과 연합이라는 말을 당명에다가 다 넣습니다. 근데 그때 다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이것도 안 되니까 대통합, 민주신당, 새정치, 민주연합 막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으로 갔으면은 당의 보수의 가치를 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뭐 미래통합당 이렇게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이 이거는 어떠한 기본적인 철학을 많이 잃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도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면 표가 따라온다 이런 공식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중에서 김한길 전 대표의 움직임을 민주당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크게 중요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저쪽 선대위니까 신경은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큰 변수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선대위 구성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 민주당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대위 구성을 크게 한다고 해서 지지율로 바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지금 잡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보니까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사이에
불협화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잡음들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캠페인을 준비하는 게 더 먼저인 거고 차분히 지켜보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이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건 부당한 횡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홍준표 후보님께서 그 전당대회 때 그 승복 연설을 하신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당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힘을 합쳐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아직 지금 경선이 끝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후보 개인의 또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게 저는 문제의 핵심이 지금 청년 지지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마음을 아마 우리 지금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 속에서 다 그걸 담아낼 수 있다면 아마 홍 후보님께서도 이런 플랫폼 따로 만드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액션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위기감과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위기감과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충분히 그건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런 그 당내의 어떤 뭐 혼란의 모습으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혼란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비춰지는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신다면 저희도 그건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이런 좀 클리어하게 모든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여야 대선 주자 사자 구도 지지율 조사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요. 윤석열 후보가 42%, 이재명 후보가 31%를 기록을 했고요. 또 다른 전국 지표조사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36%, 35%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결과를 각 당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페인을 워낙 부적절하게 못했고요. 그러니까 후보만 보이고 이슈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어떤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캠페인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지금 국민적으로 저희 민주당에 화가 많이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2030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털고 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여줬던 그의 그간이 있었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팩트 체킹을 하지만 어제 사과를 하셨어요. 아까 사과 없이 뭐 선회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지금 후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문제가 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달라질 거다. 필요한 만큼 사과를 드릴 것이고 필요한 만큼 개선책을 낼 것이고 저희 당에서 고집하는 것만 계속 물고 이렇게 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이번 주 움직임으로 봤을 때 다음 주쯤에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바로바로 민심이라는 게 아무리 가변적이라도 뭐 추세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전열을 가다듬으면 3주 내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 결과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하 대변인께서 사과가 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요성을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시그니처 정책을 이렇게 한 번에 보낼 때는 충분한 사과가 아니죠. 그래서 대선 때까지 매일 사과를 하셔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캠페인하는 것이 이제 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은 사실 저희가 반사이익을 얻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특검의 문제입니다. 사실 특검에 대해서 이제 또 전국이 이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자꾸 진실을 가리는 회피형으로 시간지체형으로 특검을 또 쓴다면 이건 전 지지율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청년에 대한 그런 표심이 되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챙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에 대해서 저는 일희일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하는 거는 정말 숙명이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정말 필연의 목적인데 저는 지금 정권 교체를 만약에 저희가 아슬아슬하게 한다. 그랬을 때는 사실 정권 운영하는 데도 굉장한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너무 누적된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개혁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모델처럼 한 50% 후반대 정도 갈 수 있는 50% 중반대 정도 갈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 격차로 저희가 아주 넉넉하게 이겨야 저희도 국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지율이 지금 뭐 10% 넘게 나온다 또 어떤 조사에서는 1% 정도 차이 나는데 네.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본격적인 특검 논의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거셉니다. 벌써부터 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두고 입장차가 극명한데 출범할 수 있을까요?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후보들의 입장이라는 건 어쨌든 큰 틀에서 기존은 특검하겠다, 특검 받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다만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뭐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든 입안을 해서 특검을 하든 시간이 걸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특검 뭐 추천위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한 4개월 정도가 걸렸던 과거의 선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거다. 하지만은 국민 여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걸 회피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그니처 정책 같은 걸 폐기할 때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 여론들을 저희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선거.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물살을 급하게 타고 있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향후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향후 협상은 저희는 이제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서 성역 없이 저희 쪽 가리자는 게 아니라 성역 없이 진실 다 밝히자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변수는 하나입니다. 민주당의 그 특검에 대한 진실성, 그 태도의 진실성 여부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거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특검을 민주당이 요구해서 저희가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국정농단 사건 때 저희가 특검을 다 이미 했습니다. 특검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당시 특검을 이제 박영수 특검이 임명이 됐죠. 그 저희 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지원 그 국정원장께서 그때 이제 원내대표 하실 때 그분이 추천해서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특검은 특별검사를 누구로 임명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이 신뢰를 담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특검을 하자라고 말해놓고서는 자신들이 국정농단 사건 때 제시했던 그 기준, 아무래도 엄격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된다 그 기준이거든요.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특검하자고 해놓고서는 오히려 검찰 수사를 더 덮어주는 정말 국민들의 불만과 국민들의 원성을 더 이건 막을 수 없다. 전 이렇게 강력하게 이거는 좀 민주당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검사 자리에 누가 오느냐를 보면은 민주당의 진실성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특검에 누가 오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아마 옥신각신을 할 겁니다. 네네. 그 태도를 국민들은 다 지켜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론을 하실까요? 국민들이 그 태도를 본다는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 특검 관련해서는 어쨌든 부산저축은행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민주당만 보는 게 아니라 양당의 태도를 다 볼 것이기 때문에 네네. 양당이 다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